한국 경제 저는 굉장히 복합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위기가 없은 때가 없었어요. 점점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드디어 인구 오너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무엇으로 메꿀 거냐. 자, 그렇다면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는 거죠. 거기 우리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차 한미 이거 좀 심각하지 않냐? 이로 인한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진 않았어요. 우려만 있지. 네네. 어떻게 보세요?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 저는 굉장히 복합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미국의 기준금리의 역사를 같이 보면서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70년대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의 장기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맨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80년대 초죠. 그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갑자기 거의 이제 11% 수준에서 20%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라틴 아메리카의 소위 얘기하는 그 부채 위기가, 외채 위기가 막 터졌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마이너스 1.6%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물론 항상 외부적인 어떤 요건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조건 터진 게 아니에요. 마치 라틴 아메리카가 부채 위기에 터진 것도 그 나라가 경제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돈을 외국에서 빌려다가 이걸 선심성으로 막 쓰면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80년에 79년에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나타나고 그래서 80년에 정치적 혼란이 엄청나게 있으면서 이게 이제 외부적 요건과 내부적 요건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제 그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한번 위기가 상황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번 올려요. 중간에 한번 보시면 그때도 보면 멕시코가 이제 처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96년도에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있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거 강 건너 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7년도 그 4월, 5월 이때부터 태국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르르 그 소위 외채의 어떤 위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그 외국의 투자 자금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허딩 비헤이비어, 소위 군집 어떤 행태를 보이는 거죠. 한두 개 그 외국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투자 은행들도 같이 안 빠져나가면 잘못하면 자기 돈이 묶이고 이제 하니까 이제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 그 태국이 그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때 구제금융을 같이 하겠다고 같이 참여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외국에서 보니까 여기 비슷한 나라가 또 어디 있어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도 들여다 보니까 이미 30대 자별 중에 그때 제 기억에 8개가 이미 부도 상황이 돼버렸고 이미 그 한 5년 이상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었고요. 바로 직전 그 96년도에는 GDP 대비 5% 수준까지 이게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딱 보니까 뭐 별로 이거 외환보유고도 없는 상태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걸 처음에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가지고 한국의 돈을 막 그거 갖다가 이제 달러를 풀어가지고 그걸 한번 어떻게든 환율을 방어하려고 해요. 근데 방어가 안 되면서 이제 터져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다시 또 기준금리 또 미국이 한번 올렸잖아요. 2000년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닷컴 버블이 터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경제 침체가 굉장히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 당한 직후라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건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유일하게. 그러다가 이게 너무 상황이 나쁘니까 미국이 다시 또 기준금리를 굉장히 낮추잖아요. 다시 이게 뭐 0% 수준까지만 낮추다가 너무 또 이제 낮추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동산 버블이 막 커지잖아요. 부동산 버블이 커지니까 미국이 다시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5% 수준까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항상 올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미국에서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닷컴 버블이 꺼졌죠. 최근 거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얘가 터지면서 결국은 기준금 높이 올리다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0% 수준 유지하다가 최근 좀 올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QE를 하는데 양적 완화를 하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무려 3배 이상 많이 풀려왔다 하는 말씀이고 이 상태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회복이 안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80년대 한번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1.6%. 그리고 97년도 마이너스 5.1% 성장했죠. 그리고 2008년도에 한번 다시 또 글로벌 금융위기 있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그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이너스 0.6% 성장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연준 잘못도 아니고 우리나라 잘못도 아닌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2023년 지금 상황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3번 제가 그래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4번 중에 3번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미 많이 골마 있는 상태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는 저는 우리나라 내부 상황이 어떠냐. 저는 내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복합위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렵다라고 보시는 근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기 네.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이제 외부적인 요건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한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위기가 없은 때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1929년의 세계 대공황조차도 그때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그러면서 터졌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사람들이 그래도 기억을 하기 좋은 우리가 그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꺼진 거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때마다 매번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비슷한 그 위기 상황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저는 크게 3가지의 중요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어떤 GDP 성장률의 어떤 변화 추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6%하고 마이너스 5.1% 성장하고 뭐 이런 말씀 쭉 드렸는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보면 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70년대만 해도 10%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80년대 오니까 이게 한 그래도 적어도 7, 8%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2000년대 오니까 이거 5%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최근에 오니까 이게 3% 수준으로 왔어요. 이게 사람들이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이제 들어가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었는데 좀 데우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자기가 죽는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뭐 두 자릿수 성장을 했는데 요즘 해가지고 2, 3% 성장한다고 해도 위기의식을 하나도 안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 된 거 아니야? 선진국들이 고성장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착각 중에 착각이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은데 거기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거기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데요. 저는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흥국일 때는 우리가 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선진국이 했던 여러 가지 산업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거기서 안 하는 걸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다시 말해 기술을 가져와요. 자본도 가져와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저임금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하면 그걸 수출하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니까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기술 개발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 선진국이 이제 선진국가 되기 전에는 노동력이 대부분 어디 있었어요? 다 농촌에 있었어요. 농촌에 있는 노동력이 그냥 서울이나 도시에 이렇게 오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력이 무한 공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한강의 기적 요인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요인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드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아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똑똑하고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똑같이 다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좀 뒤늦게 이제 신흥국으로서 뭐 중국도 등장하고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베트남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다 뭐냐면 인구 보너스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처음 이제 경제 개발을 막 가속화할 때 그때 그 나라들이 대부분 젊어요. 근데 그러면 뭐 저기 베트남이나 뭐 이런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왜 안 되냐? 근데 거기에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때에 아주 적절한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죠. 네. 아주 건전한 정부를 갖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또 그리고 수출 주도형 이런 개방형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구 보너스를 대부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90년대 이후에 점점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드디어 인구 오너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인구 때문에 우리가 블레싱이에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데모크라틱 버든이라고 해가 도리어 이게 하나의 저주처럼 짐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고령자층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오래 살아요. 이게 하나의 축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새롭게 태어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래 사는데 태어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한번 보시죠. 잠깐 우리 차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하단에 65세인데 잘못 썼네요. 제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계속 빠르게 증가해요. 반면에 15세 미만 인구 비중, 유소년 인구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완전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요 역전되는 순간이 또 언제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소위 얘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요. 15세 이상 64세까지 의 인구 비중이 최근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드디어 이 소위 얘기하는 총 인구까지도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도 하는데 15세 이상 65세 미만까지의 인구가 3,763만 명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지난해 통계인데요. 3,694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줄어들 거냐? 2030년 가면 3,381명까지 줄어들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300만 명이 줄어들 거예요. 300만 명이면 그냥 대충 잡아도 매년 30만 명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인구냐면 춘천만한 도시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생산 연령 인구. 생산 연령 인구만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어요. 네. 뿐만 아니라 총인구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반면에 고령 인구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적은데 그런데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결국 그 부양해야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그러한 비용도 증가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지, 노동, 자본 3대 생산 요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중에서 이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무엇으로 메꿀 거냐. 그래서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서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그렇죠. 얘가 이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산 측면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 일단 총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구성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소비를 더 활발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도 줄이고 그리고 먹는 양도 줄고 옷도 자주 갈아입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 옷을 새로 사지도 않고 그리고 갈아입지 않는다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 네. 새 옷을 갈아입지 그치. 않고 그러니까 새 옷을 안 사고 잘. 그러니까 새 옷을 안 사 입고 여행도 잘 안 다니고 교육도 시킬 필요 없고 네. 근데 새롭게 등장하는 생산 요소인 인공지능 로봇은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해요. 24시간 생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재고만 쌓이니까 생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해외 수출을 늘리면 되지. 전 세계적으로 다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선진국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장기적이고 장기적인 그러한 어떤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레리 서머스 교수 같은 분들이 보통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도 그쪽에 이제 동조하는 편인데 그렇게 상황이 돼버리면서 우리나라 수출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 측은 어떻게 그래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어떻게든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인구 고령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총 인구의 감소는 수출 증가로 막을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좀 전에 봤던 이 추세, 소위 얘기하는 하향 추세의 GDP 성장률은 과연 이게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한 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다.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인구 고령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는 게 하나고 하나는 저출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렇죠. 한때는 70년대에는 우리가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26만 명 태어났어요. 네?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이 어느 정도 낮으면 우리가 그 0.2명 정도, 2.1명 정도 돼야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현재 상태의 인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1.0명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몇 명입니까? 지금 0.86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소위 얘기하는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2.1명의 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선진국 클럽에 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OECD 전체 회원국 중에 이렇게 낮은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또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일본보다 빨라요. 근데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낮아요. 그 얘기는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장 잠재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제 연구에 의하면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거다. 지금 이미 뭐 2%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이죠. 일본이 딱 그거예요. 일본이 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잃어버린 20년 가고 잃어버린 30년까지도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좀 돌아오고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막 문제가 있다고 해도 1.3명 정도 약간 떨어지고 지금 1.3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인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한 것이 뭐 85년 뭐 그 플라자 협정 이후로 갑자기 일본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모든 투자를 국내에서 하지 않고 이제 동남아로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리고 또 중앙은행이 돈을 막 엄청나게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게 뭐예요? 주식 가격 버블, 부동산 가격 버블. 그게 막 터지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속빈 강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한 5년 정도 전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에서 이제 막 주식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뭐 막으려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뭐 금리도 낮추고 통화량을 푼다고 했는데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원발에 오줌 누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충분히 올 것이다. 저는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한 30% 가까이 떨어졌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곧 지금 회복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이 뭐 적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일단 그 성장 잠재력이 너무 악화된 상태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에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일본이 그 가지고 있던 돈들 가지고 전부 해외 투자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온다 좋은 현상으로 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내 산업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업을 키우려는 노력을 안 하고 투자로 돌아섰던 거 이게 상당히 데미지를 기본적으로 크게 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2차 전지도 전부 미국 쪽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GNP 대신 GDP를 가지고 우리 보통 한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를 따지잖아요. GNP는 국적을 따져요.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해도 그걸 갖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따져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은 다 GDP로 해요. 그렇죠. 이거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해도 그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영향을 준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용 창출인 거예요. 그렇죠. 고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GDP를 가지고 보통 이제 경제 어떤 규모도 비교도 하고 또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표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 투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하는 그 규모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그 직접 투자 규모보다 3배 이상 많아요. 계속 그 괴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국내에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인구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또 더군다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혁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공장에 전부 기계가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 없게 많이 되는 사라지겠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계의 실질소득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점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없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구조적이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빈부 격차가 소위 얘기한 그 소득 플러스 그 자산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조성되어 온 거죠. 그게 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